안녕하세요. 많은 시간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11회 심포지엄 전체 토론 사회를 맡게 된 김남희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발표를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임종환 이사장님과 그 다음에 유송자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 정신이 어떻게 사회적 실천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토론 시작에 앞서서요. 참여해 주신 그 세 분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에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실 조세종 사회경제연구원 부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 대한 논평을 해주실 고영초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님이시자 전진상 의원 봉사자이신 분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전체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해주실 박일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각 발표에 대한 논평을 저희가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박일영 교수님의 종합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논평과 종합 논평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로 종합 토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각 논평 시간은 죄송하지만 10분 내외로 좀 짧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늦춰지면 제가 레이저로 눈빛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그 첫 번째 그 발표에 대한 그 논평을 해주실 조세종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임종환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저는 좀 더 제언 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잠깐 화면에 구리 햇빛발전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구리 태양광 협동조합이 올해 카톨릭 환경대상을 받은 곳입니다. 이 이사장님은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이신데요. 올해가 안식년이세요. 근데 안식년 어느 때보다 더 바쁜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데 저희가 존경의 마음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존경하지만 생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도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종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사목평의회에서 위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교구에서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함께 거들고 있고요. 카톨릭 기후행동에서도 활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 있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지협동조합에서 20년 가까이 활동가로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인연으로 교회도 잘 알고 그리고 의료협동조합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초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임종환 회장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역으로라는 주제가 오늘날 성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내는 희년 정신에 상당히 맞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달 10월 18일에도 카톨릭 교회 의료 서비스는 함께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혼자서 자신의 카리스마만 따라가야 할 때가 아니라 전문 지식을 나누고 과학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고 한 말씀이 참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고 오늘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카톨릭 병원의 역사를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도시들마다 성모병원, 성가병원 등 교회나 수도원에서 운영되던 카톨릭 병원들을 빼면 2, 3차 병원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서민들이 찾는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으며 지역의 신자 청년들도 병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도회에서 교구 중심으로 병원이 이전되었고 다른 일반 병원들도 많이 세워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럴수록
더욱 카톨릭 병원이 대형화, 자본화되는 추세로 성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3차 대형 병원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3차 병원이 해야 할 역할도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사례를 하나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독거 노인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신다거나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에 만일 그 지역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얘기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고, 점점 계시던 지역과 멀어지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시기 어렵게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갖추어져 있는 대전시 대덕구 통합돌봄 사례를 보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80대 어르신이 양손이 근력 저하로 증상이 심해지면서 1차 의료병원에 내원하신 뒤에 3차 의료병원, 그러니까 3차 충남대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차 의료기관에 의뢰, 진단, 검사,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신 후 손의 기능이 바로 회복되지 않아서 한 달간 가까운 요양원의 협력으로 단순 입소를 통해 재환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일정 수준 회복되어 집으로 복귀하시고 작업치료사의 방문 재활 훈련을 받고 이제 혼자서 식사를 차리시는 등 자립생활을 유지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80대 독거 어르신이 요양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오게 되기 위해서는 3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2, 3차 병원 연계,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자원봉사자, 건강리더, 사회서비스협동조합, 그리고 이를 연계하는 커뮤니티 케어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카톨릭 병원은 3차 병원으로서 1, 2차 병원과 연결하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지만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시범사업들도 있었고 대전 대덕구와 같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의료사역과 커뮤니티 케어를 실행하는 곳들도 있지만 아직 유기적인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카톨릭 병원은 오랫동안 호스피스 병동 운영과 병원 내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카톨릭 내 사회복지 기관들과도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각 지역에 있는 카톨릭 병원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복지단체, 1차 의료 및 돌봄, 사회서비스 협동조합들과 함께 커뮤니티 케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80대 어르신의 사례에서처럼 3차 의료기관인 카톨릭 병원이 어르신의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의료와 돌봄, 복지와 사회서비스가 연계되는 통합돌봄을 카톨릭 병원이 지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 한마디로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3차 병원이 그래야 하는지 다시 물으신다면 카톨릭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밖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카톨릭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시대의 표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톨릭 의대에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구마다 새로운 비용과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주도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가 투입되는 일이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시노달리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모색할 때 함께 성찰하고 기도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자본과 과학적 발전을 통해 중증 환자 치료에 기여한 카톨릭 병원이 다시 지역 주민들과 가깝게 지역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세종 선생님께서는 가톨릭 의료 체계에 대한 어떤 보완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보충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논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7년에 의사가 돼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신경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73년도 의과대학 본과 들어가면서부터 가톨릭 학생회에 가입을 해서 부정기적으로 서울 근교 주말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74년도 가톨릭 학생회 회장이 되면서 난곡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커뮤니티 케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난곡 생협을 조직한 그 김혜경 사라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 집에서 이제 주말 진료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주말 토요일마다 선생님들 모시고 학생들은 가서 약 봉지도 싸고 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도 좀 하고 진료 보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료 봉사를 이제 실천을 했는데 그게 참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의사가 되고 나서도 가능하면 봉사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마침 이제 74년도에 그 국제형제회 그 회원들 두 분인가를 돈보스코 센터에서 그때 만났어요. 김혜경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의사가 되고 나면 전진상에서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 그 당시는 아마 전진상이 시작하기 전이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의사 되고 나면 거기 가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김중호 신부님이 저희 가톨릭 학생의 지도 신부님이셔가지고 신부님 따라서 거의 졸업하고선 바로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요일 오후에 병원 일 끝마치고 오후에 가서 이제 일반 진료를 시작을 했고 그 당시 이제 선배 의사들인 뭐 박영배 선배님이라든지 최정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털을 잘 닦아놔서 그 뒤를 이제 저희가 레지던트로서 가서 했는데 그리고 끝마칠 때쯤 돼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유성자 선생님 말씀 중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1년에 한 번 1월 말이나 2월 초에 대개 저희가 군의관 전문의로 군의관 가기 전에 봉사했던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또 상패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사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5년 동안 봉사를 했다고 감사패도 받고 그러면서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군의관을 마치고 처음 부임한 직장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었어요. 강남성심병원하고 시흥의 전진상 의원하고는 그 당시 차가 안 막히질 않아서 10분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과천이고 그래서 전진상에 봉사하고 집으로 가면 보통 한 9시 이전에 9시 근처에 이제 집에 도착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병원 일 하면서 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 환자를 주로 보다가 보니까 거기 시흥 산동네에는 이제 정신과 환자들이 많아서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우리 병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동료 교수한테 전진상 의원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와서 그 당시 정신과를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었는데 너무 로딩이 많으니까 좀 사람이 충원이 되면은 매주 한 사람씩 나와서 볼 수 있게 돼서 그 당시 이제 유태혁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정신과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그 당시 마침 87년도 8월인가에 요셉의원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양반이 요셉위원회 이제 선우경식 원장님이랑 같이 진료를 시작을 해서 날 보고 신경외과를 거기 와서 봐주면 자기도 전진상에 와서 정신과를 봐주겠노라. 이게 바터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셉위원 진료까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진상을 수요일 날 저녁에 가다가 요셉위원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가기 시작을 한 게 87년도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비뇨기과 의사가 필요하다, 피부과 의사가 필요하다, 영상의학과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병원의 동료들한테 또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뜻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진상 의원에 봉사하는 전문의들이 보면은 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사들이 꽤 많아가지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전진상 의원의 부속 병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정도였고 실제로 거기서 환자 수술해야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또 병원 원무과에다 얘기를 해서 쉽게 수술할 수 있게끔도 좀 해주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의료 전달 체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전진상 의원의 부속 병원 노릇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을 성심병원에서 이제 백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또 백병원 의사들이 또 몇 사람이 거기 또 조인이 돼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건국대병원으로 갔지만 건국대병원에서 제가 2006년부터 그 사회의학 그 프로그램 중에 의료봉사가 주가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주일짜를 맡아가지고 우리 여기 유성자 선생님도 와서 강의를 하시고 선우경식 선생님도 와서 강의를 하시고 또 그 배현정 선생님도 와서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라파엘 클리닉을 책임지고 있는 그 안규리 교수도 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그 보령의학 봉사상을 받으신 걸 제가 저랑 그때 같은 해에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태석 신부님의 스토리를 알게 되고 나서는 또 이태석 신부님의 그거를 얘기하는 그 울지마 톤스를 제작한 구수한 PD를 또 강사로 초빙을 해서 그 강의를 하게 했고 김중호 신부님 와서 강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의료봉사의 국내 현황과 또는 국외 그런 것까지 다 배우게 되고 실제로 체험을 전진상 의원, 요셉위원, 라파엘 클리닉에 와서 다 하면서 의료봉사 클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클럽 이름이 감사예요, 감사.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이름을 건국 뭐 메디컬 센터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의과대 학생들 40명이 정원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매학년 거기 감사에 가입을 하려고 어떤 때는 숫자가 너무 넘쳐서 막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감사가 인기가 좋고 지금도 그 학생들이 라파엘 클리닉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한 번에 한 10명 정도씩 나와서 봉사를 하고 최근에 그 명동 밥집 옆에 무료 노숙인 진료소를 라파엘 클리닉과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신경외과 제 제자들도 나오고 후배들도 나오고 그래서 신경외과 진료를 또 하고 있고 학생들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진상 의원에서 제가 봉사를 오랫동안 지금 한 4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요셉위원도 봉사를 하게 됐고 라파엘 클리닉도 봉사를 하게 되면서 한 달에 한 3번 내지 4번을 그렇게 남을 위한 그러니까 소외받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제 의사 생활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의사 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전진상 의원의 그 국제형제회 회원들이 기쁜 모습으로 봉사를 하면서 저희 그 봉사자들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김수환 추기경님은 또 우리 봉사자들을 굉장히 아주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심지어 제가 독일에 유학가 있을 때 우연의 일치로 김수환 주경님께서 독일에 오셨었는데 저랑 또 따로 식사도 같이 한번 하시고, 이렇게 그 당시 그 한인 천주교회 신부님하고 환담을 하는 자리에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그 굉장히 그 정말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것들, 그런 것이 결국은 제가 봉사를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제가 정말 기쁘게 봉사를 하면서 의사 생활이 아주 정말 잘 할 수 있었던 거를 우리 제자들과 후배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그런 그 봉사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많은 그 후배들, 동료들을 소개한 사람들이 지금도 전진상이나 요셉이나 라파엘 클리닉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가톨릭 그 신자로서, 아니면 가톨릭 신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렇게 많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의 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 풀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조금 더 이걸 잘 그 조직화해서,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우리 조세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톨릭의 3차 의료기관이 한 10% 정도만이라도 그 커뮤니티 케어에 좀 기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일일이 그 요셉의원이나 라파엘 클리닉이나 전진상에서 2차, 3차 진료를 해야 될 환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국제형제회 그 회원들이 이제 70대, 저기 와 계신 약사님은 80대까지 되셨는데, 이분들 다 30대 꽃다운 나이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앞날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암울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렇게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조세종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가톨릭 대형 병원들이 적어도 10%만이라도 나눔을 실천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그 가톨릭 정신 혹은 그런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료인적 자원을 지금 그 라파엘 클리닉에서 시니어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저기 잘 좀 어울러서 같이 제도화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계속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강력한 레이저는 아니고요. 제가 계속 보내드렸는데 네네. 짧게 아쉽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3차 병원에서 10%만 제발 커뮤니티 케어에 그 환원을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과 후진 양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요한 말씀들과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선생님의 생생한 간증이 또 들어가 있어서요. 아마도 그 유송자 선생님께서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역사를 말씀을 설명을 하기가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보완이 되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이어서 그 종합 토론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그 논평을 맡아주신 박일영 교수님께서 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전체 논평이라 그래서 두 분에 대한 논평을 다 하고 또 제 얘기를 또 더 보태고 해서 한 10장 써왔는데 1분에 한 장씩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10분 내에 읽을 수 있는 분량만 추려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연례 심포지움의 대주제는 김수환 추기경 정신의 사회적 실천입니다. 특히나 2년여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 역병의 대유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들은 재난의 불평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망연자실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늘 약자의 편에서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셨던 우리 시대의 위인 김수환 추기경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교회의 담을 허물고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초대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회 영성은 전 지구적 한계 상황 속에서 움츠려들고 나약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깨어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그러한 사회 영성의 실천으로서 의료와 복지 분야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사회적 실천이 어디 의료와 복지에 국한되겠습니까마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세상의 완성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는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을 마음에 품고 오늘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전문가이자 실천가이신 우리 임종환 학장님, 유성자 관장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임종환 학장님과 유성자 관장님에게 궁금한 점들을 적어놨는데요. 그건 아마 답변하시면서 제 말씀에 반응을 하실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맞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집으로 보면 아마 92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쪽으로 넘어가서 뭐 제가 생각하는 종교학도로서의 이런 재난과 종교의 관계라든가 또 이런 재난의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종교인의 뭐 역할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을 여기에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에 대한 또 귀중한 그 말씀 또 나눠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세종 선생님하고 저의 자랑스러운 중마고우 고영초 교수가 사실 저희는 중학교부터 동창으로 5년간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소신학교에서 같이 하면서 그래서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나름 종교학도로서 왜 이러한 일을 우리 교회가 또 종교인이 신앙의 실천의 방편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적어온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종교의 기본적 역할은 한마디로 기복양제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을 빌고 재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부터 지진, 홍수, 전염병 등의 재난을 해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한 재난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게 된 시기는 인간 역사상 극히 최근에 들어와서입니다. 그 이전 재난에 대한 인간의 해명은 대부분 신화와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서 반항심이 강한 아틀라스가 주신인 제우스의 노여움을 받아 그 벌로서 지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데 짓눌리는 무게를 참다 못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따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를 비롯한 많은 신화들은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 이야기들은 인간의 기원,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 한 지역 인간과 다른 지역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 모두의 운명을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생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진실되게 만드는가? 인간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며 나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품는 인간의 정신은 광대무변한 우주를 향하여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주변 결합성으로 한계에 지어진 동물과 달리 인간은 세계 개방성을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하나님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성자 예수를 성부 하느님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성령은 이러한 고통에 동참하는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겪는 고통의 상황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전능성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가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발휘되는 것처럼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도 우리 RP 회원들 또 우리 임종환 학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들이 장관 시간 함께 오신 그런 표양처럼 세상 안에서 약한 자와 작은 자와 함께하는 동참, 배려, 연대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완성에 이룰 표현을 달리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국에 빗대어 덧붙이자면 작금의 인간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게놈 프로젝트, 우주 정복 등 인간의 능력을 한껏 뽐내고 있기도 하지만 아주 작고 미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조차 꼼짝 못하는 보잘것없는 처짐을 깨닫고 겸허하게 인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자의 뜻으로 볼 때 재난은 물과 불로 대표되는 자연의 힘과 에너지가 창조 질서가 어긋나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입장에서 재해석한다면 창조 질서가 어긋나서 발생시키는 재해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국 민간신앙이나 무당 굿에서 관용구로 쓰이는 삼재팔란이라고 한 표현은 물, 불, 바람 때문에 인간이 겪는 8가지의 곤란, 온갖 곤란을 뜻합니다. 영어의 디제스터, 재난이라는 뜻은 그리스어의 잘못된을 뜻하는 접두사 디스에다가 별을 뜻하는 아스트로가 덧붙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즉 잘못된 천체, 자연의 부조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타자화 또는 탈자연화함으로써 자연을 더욱더 자연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변질시키는 데에서 재난은 발생합니다. 자연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천재지변, 즉 홍수, 지진,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이지만 그 자체가 재난은 아닙니다. 재해가 재난이 되는 메커니즘은 인간이 그 피해를 더욱더 증폭시키거나 인간의 미숙한 대응 방식으로 인해 차별적 피해가 심각해지거나 인간의 잘못으로 또 다른 재앙을 추가로 초래하는 경우에 작동합니다. 말하자면 자연재해가 인간에 의해서 복합 재난으로 확대되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재난은 재의 난이며 재로 말미암은 난이 됩니다. 일순 어쩌다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해야 할 듯한 재난이 일상은 자연을 타자화하고 인간을 사물화하면서 건설해온 문명의 흔하디 흔한 상태이며 문명을 향유하는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맙니다. 재난의 근본 원인이 이렇게 신성한 자연의 탈성화와 주체적이어야 할 인간의 사물화에 있다면 그러한 재난의 방지와 극복 방안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 근원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비정상적으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작동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재난은 인간의 문명이 대형화, 집중화한 곳일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근대 산업사회,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타자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문명이라는 논리에 따르자면 자연의 역습으로 다가오는 재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는 역병이지만 지구에게는 백신이라는 말처럼 문명과 재난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낡은 아파트 건물에 걸린 현수막, 경축, 안전진단 통과는 무엇을 뜻합니까? 아파트가 튼튼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축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위험한 덕분에 거기 사는 사람이야 다치든 죽든 더 높고 더 넓은 새 건물을 지어 아무튼 돈 많이 벌게 돼서 좋다는 말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답은 뒤에 있죠. 이렇게 추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의 원인을 궁극적인 데에서 찾아야 출구를 향하는 한 줄기 빛이라도 보일 것입니다. 접촉은 없고 접속만 있는 디지털 세계의 파편화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삭제했던 이웃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표현대로 이웃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실존적 감수성을 살려내야 합니다. 얼굴은 그냥 사물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고 호소하며 스스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얼굴이 인간 존재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방식을 철학자 레비나스는 계시라는 종교적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말 얼굴의 어원이 얼골, 즉 얼이 자리 잡은 골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웃사람의 얼굴을 맞닥뜨릴 때 나는 부당하게 많은 소유로 부적합하게 치부하고 있는 죄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럴 때 타인은 그의 얼굴을 통하여 보편적 인간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물화되기 이전의 인간이며 호소하는 이웃입니다. 오늘 우리 유성자 관장님께서도 맺은말에서 언급한 바가 바로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당한 사람처럼 그는 나의 도덕성을 다시 열어주는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이웃의 호소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하는 자세야말로 재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출발선이 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경청의 달인이셨다는 증언을 저는 김추기경님 4, 50여 년에 걸친 구술사 수집 중에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다고 하듯이 이웃의 고통을 그저 내버려 두려는 시도는 비도덕성의 근원입니다.
재난이 대형화하고 복합화할수록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근원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야 합니다. 종교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인간의 보편적 품성으로서의 종교성 혹은 영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이나 영성은 특정 종교의 교리 체계를 수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해서 실상을 통찰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시켜줄 본원적 품성을 지칭합니다. 인간의 초월성이란 현실에 대한 외면이나 회피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허무함 속에서도 그 틈을 비집고 솟아올라 뛰어넘어서 개인과 세계의 대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초월은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있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이미 이 세계에 들어와서 절망이라는 옹벽에 틈을 내고 그 틈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빛을 감지하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 자랑스러운 고용초 친구와 유 관장님, 임 학장님, 우리 조세정 이사장님이 해오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 내에 개입하지 않는 초월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화된 초월성, 역사 내적 초월성은 타인에게서 그 얼굴을 보며 실제로 고통에 동참하는 행위에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러한 행위는 공감적 관계에 충실한 모습을 띱니다. 재난이 자연의 타자화에서 비롯되고 인간의 사물화가 전 지구적 감염병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자명합니다. 타자화한 생태계, 자연을 회복하고 파편화된 인간 각자에서 벗어나 관계성으로서 인간 생명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임종환 학장님의 발표 자료에서도 우리 공동체성에 대한 것이 가장 점수가 낮다라는 그 자료도 잘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적, 공생적 사회 모두를 구축하는 작업이야말로 재난의 발생을 축소시키고 소멸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심포지움의 주제인 김수환 추기경 정신의 사회적 실천을 비롯해서 오늘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던 사회적 경제라든지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을 사회 영성이라고 오래전부터 표현해 오고 있는 바처럼 그런 사회 영성 또는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강조하고 우리 주교님께서 전공하신 사회윤리, 사회교리의 설득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재난의 고리에서 보듯이 첨단 과학과 사회 시스템을 뽐내는 국가와 사회 그 자체가 바로 재난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면서 종교적 전제를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재난의 빌미를 송두리째 캐내는 원동력임을 알아보아야 할 터입니다. 재난을 넘어서는 과정은 그래서 타인에게서 그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게 만드는 영성적 기획에서 시작되어야 할 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 저희가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상황과 교회 안에서 종교인이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호소하는 이웃의 얼굴에 행동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두 분의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성재 선생님께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지금 오늘 논의의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용초 교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이를 뒤을 이을 후배가 없다. 사람을 돌보는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하고 지금에 있는 우리의 환경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고 생태계 위기를 받는 이 상황 부분에 대한 것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사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 박일영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
같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미래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지금 말씀하신 내용 부분이 보면은 미래 사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반대해 간다. 실제로 보면. 근데 지금 현실 같은 경우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양적인 것을 채우고 보면은 물질적 성장 위주로 사회 변화의 전략을 짜는 거가 적절하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갖고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그런 방법의 사회적인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한다.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되지만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더 이상 보면은 미래 세대한테 미래를 주어지지 않는 이런 발전 전략에 대해서 거부한다. 실제로 보면은 새로운 미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벌어지는 물질 중심의 전략들 부분에 대해서 비껴서서 우리가 그 변화 부분에서 우리가 비껴서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미래를 선취하기 위해서 보면은 미래는 이렇게 가야 하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그런데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더 물러서게 되면은 이제 물러설 데가 없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략을 짜거나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할 때도 훨씬 더 보면은 사람의 관계성이나 실전적 감수성 또 영성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는 기업할 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은 주식회사로서 보면 이윤을 많이 가갖고 주식에 배를 불리는 갖다가 기업한테는 사실은 평가된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세금을 더 물리거나 훨씬 더 사회적 책임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거버넌스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단지 주식회사라는 것이 주주들의 물질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구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한테 요구하는 부분들도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 법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의사들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병원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처방을 내고 그러면은 또 검사를 내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쫓아가겠다. 이건 아니다. 실제로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돌보고 병을 안 생기게 하는 거고 보면은 3차 병으로서 중증 환자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 환자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다.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기 하는 방향이니까 의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행위를 했을 때 주치의와 같이 그런 역할을 잘하는 의사가 되면은 지불 제도를 통해 갖고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윤을 계속 내는 그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지원을 주고 같이 창출해서 진료를 했는데 환자의 삶의 질이나 질환이 그러면 좋아졌다는 증거가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처방만 하고 검사하는 것들이라는 걸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양적으로 좋아졌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부분에 대한 개편 같은 경우도 절적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재룡 그 이제 부이사장님과 관련해서는 카톨릭에서 이런 변화를 만드신 이제 분이야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카톨릭이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조재룡 부이사장님을 봐야 된다. 어떤 활동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쭉 하는 거니까 지금 그 변화를 갖다 만들고 훨씬 더 공동체 중심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저희가 그 1975년 그 어려운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그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한 10여 년 일을 하고 나면 어떤 후임자들이 오셔서 그 지역을 아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드리고 우리는 또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45년을
넘어 일을 하면서도 아직도 저희들 같이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거시적으로 보든지 혹은 그 국가적인 차원, 이게 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제가 들은 강의 중에 정약용 선생님이 사람인 그 어지린자와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랑이 같은 뜻인데 그걸 풀이해 놓은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어지린자를 보면 사람인자에 둘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둘이 있을 때 그걸 말로만 그 인이라는 것은 무슨 이다, 기다 이렇게 이론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두 사람 간에 편안하게 해주고 아껴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인이고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할 일은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에게 그 사람이 조금 더 아프지 않게 고통 덜 당하게 그 사람을 편안하게 아껴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주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무슨 이걸 제도화시켜서 전 국민이 이런 사회복지와 의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운동을 저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제가 처해진 상황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들어주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또 그분들을 아껴주는 일, 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45년 아니라 100년을 일을 해도 저희들이 당면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가가 손을 안 대면 교회 내라도 여기 이제 지금 사회운동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교회에서 적어도 이걸 제도적으로 어려운 그 분들에게 큰 병원에서 나오는 이윤을 나누고 또 큰 병원에 넘쳐나는 의료진들을 파견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김소환 추기경님이 사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제일인 것처럼 대해주셨던 그 정신을 생활 안에서 저도 앞으로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끝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청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이 신호는 아마도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종합토론은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 끝나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여기서 우선은 종합토론 시간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심포지엄의 그 폐회 말씀을 소장님으로부터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죄송한 거는 이렇게 소중한 경험과 많은 준비를 해오신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죄송하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적인 나눠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교님께 마지막 정리 말씀을 청했더니 따로 얘기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경청의 달인의 모습을 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을 이어서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로 저는 사실은 미리 두 분
세 분 다 발표자를 잘 알고 있지만 들으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 감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살아가시면서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들을 어루만져 주셨던 우리 유성자 선생님, 또한 함께 봉사해 주셨던 고영철 교수님 말씀 드릴 것도 없고요. 또한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우리 임종환 학장님이 제가 보니까 홍길동이신 것 같아요. 안 나타나는 곳이 없으십니다. 모든 기후 변화부터 의료부터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고엽제와 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것들도 실제적으로 모두 다 치유하는 현장부터, 하지만 또한 제도적인 변화까지를 다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은 뭔가 영을 받으신 모양이구나라는 걸 진짜로 느낌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 더 값진 것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 타종교 사이에서의 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뒤로 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제가 꿈꾸는 것은 유성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진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임종환 선생님이 꿈꾸는 이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보호를 받고, 그래도 우리들이 마지막 한계 때문에 죽음을 앞두게 된다면 우리 전진상 의원처럼 정말로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나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주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재앙과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꿈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꿈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들이 꿈을 공유하면서 또한 의견이 다르신 분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면서 지혜를 모은다면 저희들은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미 많이 걸어오신 길을 좀 더 하느님이 보실 때, 그리고 김수환 추경님이 보실 때도 싱긋 웃으면서 우리의 후학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격려를 해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길로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정말로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 이후에 이어지는 심포지움이 사실은 백미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충분히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던져주신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 잘 마음에 담고 좀 더 곱씹으면서 좀 더 실천해 나가는, 한 발 더 나가는 길을 위해서 저희 연구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인성 교육, 정말로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때 영성의, 사회 영성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